자, 이제 두 번째 기업의 성장 형태 중에 하나로서 M&A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M&A는 내적 성장과 즉 기업의 성장은 내적 성장과 외적 성장이 있을 수 있는데 내적 성장은 기업 내부의 투자 결정과 또 투자에 필요한 자금 조달 결정 이런 것들을 내적 성장이라고 하고 외적 성장은 이제 M&A와 같이 이제 M&A를 통해서 기업을 합병하거나 인수하거나 다른 기업의 자산을 취득하거나 주식을 인수해서 다른 기업을 지배하게 되거나 이런 방법을 통해서 회사의 성장을 꾀하는 그런 방식을 외적 성장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나중에 재무관리에 대해서도 좀 배우게 되는데 재무관리의 관점에서 M&A는 Net Present Value, NPV라고 그러죠. Net Present Value, 이거 순현가법, 그리고 IRR, Internal Return of Rate, 내부 수익률 평가법, 이런 걸로 평가할 수 없는, 단순히 그거로만 평가할 수 없는 성장 기회 또는 합병으로 인해서 조직 내부의 갈등과 같은 이러한 그 투자를 통한 그 내적 성장에서와는 다른 이득과 또는 비용이 존재한다는 거죠. 이제 조직 내부의 갈등 같으면 이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 비용이죠. 그리고 전혀 다른 그 성장 기회를 갖는 것이 이익인데, 우리가 보통 그 기업에서 재무관리에서 어떤 분야에 투자할 때 그 투자로 인한 미래의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로 평가해서 그 투자가 할 만한 투자냐 아니냐 이런 것을 알아볼 때 NPV, Net Present Value 법, 그 순현가법을 쓰거나 또는 내부 수익률법, IRR 법을 쓴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단순히 재무적인 현금 흐름과 관련된 의사결정만 할 수 있지, 그 외의 성장 기회에 대한 평가는 할 수 없는 건데, M&A는 이런 기회를 가져다 준다는 거죠. 자, 그리고 M&A는 기업의 가치뿐만 아니라 부채 또는 자기 자본 가치의 그 상대적 크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기업을 인수합병할 때 그 기업의 자산만 인수하는 것이 아니고 그 부채와 또 재무제표상에 나타나 있는 자기 자본 이런 것도 다 같이 인수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M&A를 통해서 우리 기업이 가치를 늘리는 것뿐 아니고 이런 측면의 부담도 얼마나 늘어나는지 그 영향을 분석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이제 제가 강의를 녹화하는 때가 2020년 4월 초잖아요. 지금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코로나19 때문에 항공 여행업계가 완전히 지금 도산 직전 또는 대규모 손실을 봐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잖아요. 그 현대산업개발그룹이 아시아나를 인수하기로 약정을 맺었어요. 그런데 아시아나가 지금 항공산업이니까 갑자기 지금 기업 상황이 나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과연 현대산업개발은 굉장히 이제 현금 흐름도 좋고 자본도 큰 그런 좋은 회사인데 이거 우리가 과연 아시아나를 지금
인수할 수 있나? 다시 한번 재고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아시아나의 지금까지의 문제보다는 앞으로 적자가 일정 기간 계속된다면 그것까지 감안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M&A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2008년에 금호그룹이 대우건설 또 대우그룹을 인수를 했어요. 근데 그 대우건설이 엄청 큰 회사거든요. 금호보다. 근데 2008년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 하면 글로벌 금융위기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기업들이 그 유동성, 자금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금호가 그때 대우건설을 잘못 인수하는 바람에 결국 그 10년 이후인 지금 금호는 뭐 완전히 지금 공중분해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죠. 그래서 M&A가 이게 전체적으로 기업에 미치는 영향, 또 최악의 경우 이런 것까지 생각해야 된다는 그런 시사점을 우리가 이런 사례에서 볼 수 있어요. 기업의 인수 합병 과정에서는 복잡한 세무, 회계 그리고 법률적인 문제로 그 네트 프레젠트 밸류나 내부 수익률법에 의해서 기업 인수가 우리한테 유리하다 하더라도 M&A를 하기 위해서는 다른 요인까지 생각해 봐야 되기 때문에 그 다른 요인 때문에 이게 M&A가 채택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 거죠. 뭐 그런 사례는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M&A 잘못해서 그룹 전체가 공경에 빠진 회사가 제가 아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 세무와 회계가 또 복잡합니다. 제가 이제 1998년 이전에 그 독일 코메르츠은행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1997년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한국에 IMF 외환위기가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국 은행들이 다 어려움에 처하게 돼서 코메르츠은행이 한국 외환은행에 2억 5천만 불 자본 투자를 하기로 했어요. 그때 제가 코메르츠은행을 대신해서 그 외환은행의 그 자산 부채 가치를 산정하는 그런 M&A 업무를 했었는데 엄청나게 그 어렵고 복잡한 이슈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은행 같은 경우는 부실 자산이 있잖아요. 대출을 해줬는데 그 대출이 회수가 불가능한 부실 상황이 됐잖아요. 근데 그걸 평가해야 되잖아요. 근데 장부 저 깊숙이 숨어 있는 그런 부실 자산을 찾아내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 이제 M&A는 합병과 인수라고 하는데 이제 먼저 합병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머저스라고 그러는데 합병이라는 것은 2개 이상의 기업이 청산 절차 없이 1개 이상의 기업이 소멸하고 동시에 소멸되는 기업의 권리와 의무가 존속하는 기업으로 모두 이전되는 기업 간의 계약, 이거를 이제 합병이라 해요. 그래서 주주의 동의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A하고 B가 있는데 A가 B를 그냥 인수하는 것을 합병이라고 합니다. 법률적인 측면에서의 합병은 이제 흡수합병과 신설합병이 있는데 흡수합병은 몇 개의 기업이 결합할 때 그 중에 한 기업이 법률적으로 계속 존속하고 인수되는 피합병 기업은 이제 법적으로 소멸하는 경우, 없어지는 경우, 그게 이제 흡수합병입니다. 하나은행이 외환은행을 인수할 때 흡수합병이 됐어요. 결국은 지금 외환은행은 다 없어졌잖아요. 신설합병은 결합하려는 기업은 모두 소멸하고 이제 A가 B를 합병하더라도 A도
법적으로 청산하고 B도 법적으로 청산하면서 새로운 기업 C를 만들어서 그 C 안으로 모두가 들어가는 것을 신설합병이라고 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경제적 측면에서는 이제 수평적 합병과 수직적 합병으로 나눠지는데, 같은 업종 간의 합병이 이루어지는 것을 수평적 합병이라고 하고, 생산 과정이나 판매 경로상 이전 또는 이후 단계로 나눠질 때 이제 자동차 제조 기업이 있고 자동차 부품 기업이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 자동차 제조 기업과 자동차 부품 기업이 합병하는 것은 수직적 합병의 예로 볼 수 있습니다. 혼합적 합병과 다각적 합병이 있는데, 업종이 서로 다른 기업 간에 전혀 상관이 없는 기업 간에 합병을 이루는 것을 혼합적, 경제적 측면에서 혼합적 합병 또는 다각적 합병이라고도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acquisition인데요. 인수라는 뜻이에요. 이제 M&A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우리말로 번역하면 취득이라고 되는데, 취득이라는 것은 하나의 기업이, 한 기업이 다른 기업의 경영 지배권을 획득하기 위해서 주식이나 자산을 취하는 그런 것을 취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산 인수가 있는데, 자산 인수는 두 기업 간에 체결된 계약에 따라서 한 기업의 자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기업이 인수하는 건데요. 자산의 인수는 자산의 법적 소유권이 이전 옮겨짐으로 경영 지배권 흡수 효과를 가진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주식 인수가 있는데, 한 기업이 다른 기업의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주주도로부터 인수하는 것을 주식 인수에 의한 액비션이라고 하는데, 이미 발행된 주식의 인수가 있고 또는 새로 발행되는 주식의 인수, 이미 발행된 주식의 인수, 이렇게 형태가 있다는 거죠. 대주주로부터 주식을 매입하거나 시장에서 주식을 매입할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 주식을 매입할 때 이걸 이제 주식 공개 매수라고 그러는데, 주주들로부터 공개적으로 한 번에 많은 양의 주식을 매입하는 것인데요. 흡수되는 기업의 경영진과 협상하여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대개는 주주들을 상대로 흡수 기업의 경영진의 의사와 관계없이 시장에서 이제 주식을 매집해서 경영권을 행사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를 적대적 공개 매수라고 합니다. 이제 적대적 공개 매수가 M&A의 하나의 방식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업의 지배권 이슈인데요. 기업 경영에서 우리가 이제 주식회사는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러한 그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는 M&A에 따른 지배권 문제가 이제 중요한 이슈가 되는데요. 기업을 인수한다는 것은 기업의 지배권을 확보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업 지배권 확보라는 것은 주식을 매집하는 것으로 시장을 통해서 은밀히 주식을 사모으고 결국 경영권을 장악하는 그런 방식을 기업 지배권 확보 방식이라고 합니다. 기업 지배권을 확보하는 대표적인 방식은 앞에서 본 주식의 공개 매수라든가 백지 위험장이라든가 차입 매수라든가 적대적 M&A, 이런 방법들이 있다는 거죠. 뒤에 가서 좀 자세히 알아볼게요. 자, 여기서 이제 앞에 그 지배권을 확보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백지위임장이 있는데, 백지위임장이라는 것은 주주총회에서 다수의 의결권 위임장을 확보함으로써, 그러니까 백지위임을 한다 이런 뜻이죠. 기업의 지배권을 확보하는 방법으로서 여기서 위임장은 의결권의 대리 행사를 위해서 주총에서 제출하는 대리권 증명 서면을 위임장이라고 한다는 거죠. 자, 이제 뭐 4월 30일 날 주주총회가 있어요. 그러면 A라는 기업이 그 B라는 기업의 주주들을 컨택해서 그 위임장을 받는 거죠. 그래서 주총에서 그 대리해서 그 주주권을 행사하는 그런 것이죠. 소수 주주나 주요 주주에게 주총에서의 의결권을 위임받으려 하면 현 경영진의 무능함과 부조리 등을 고발해서 주주들에게 현 경영진의 교체의 당위성을 설득을 해야 되겠죠. 자, 이런 경우잖아요. 지금 주주들이 전문 경영인에게 경영을 맡겼는데, 그래서 소유와 경영이 분리됐는데, 이 지금 일부나 다수 주주들이 그 경영진들이 하는 일이 마음에 안 들어. 차라리 백지위임장을 줘서 다른 기업이 저 기업의 경영권을 행사하는 것이 오히려 주가를 더 높이는 것 같아 라고 한다면 이런 백지위임장을 제출할 수도 있는 거죠. 자, 차입 매수라는 건 이제 LBO라고 그러는데요. Leveraged Buyout이라는 것인데, 인수 대상 기업의 자산과 미래 수익을 담보로 이 자금을 조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금을 이용해서 인수 대상 기업의 주식을 매입하고 지배권을 확보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차익 매수는 기업 소유권이 이전되는 동시에 인수기업의 부채가 증가하게 되죠. 그래서 자본 구조가 일시적으로 변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이 차입 매수의 또 다른 개념으로 경영자 매수라는 게 있는데, 매니지먼트 바이아웃이라는 건데, LBO가 인수 대상이 된 기업의 현재 경영진, 소유권은 아니지만 현재 경영을 하고 있는 경영진에 의해서 LBO가 이루어진다면 그것을 경영자 매수라고 한다는 거죠. MBO라고 한다는 거죠. 그런 차이점이 있다는 걸 알아두시고, 자, 그리고 이제 앞에서 이제 적대적 M&A 방법도 있다 그랬잖아요. 이제 적대적 M&A라는 것은 이제 그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적대적 M&A가 아주 뭐 수시로 이렇게 일어나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어떤 기업이 제대로 운영이 안 되면 새로운 주인을 찾아주도록 시장에서 그걸 경쟁하도록 만들어서 사회 효율성을 높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자본시장의 개방으로 공개적인 주식 매수 또 적대적 인수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합병의 대상이 되는 기업의 대주주 또는 경영진 입장에서는 합병이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방어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방어 전략이 이런 것이 있다는 거죠. 초다수결 규정 전략이라는데, 이것은 기업의 규정에서 이제 기업이 자기들 규정에서 M&A에 관한 조항, 또 이사 선임에 대한 주주총회의 결의, 뭐 보통 모든 의사결정은 과반수인데 이걸 3분의 2로 한다든지, 또 그 외에 중요한 안건에 대해서 통상의 안건에서 요구하는 그 찬성표보다 더 많은 찬성표를 얻지 않으면 결의할 수 없도록
정관 조항을 만들어 두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초다수결 규정 전략입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뭐 다 물 건너갔지만 코로나 직전에 그 대한항공에서 그 조씨 형제 간에 지금 누가 대표 경영진이 되느냐 그런 논란이 있었잖아요. 근데 한진 칼은 이 3분의 2 규정을 두고 있어요. 그런 경우가 초다수결 규정 전략 중에 하나, 정관에 그런 걸 두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자사주 취득 전략인데, 이 전략은 적대적 M&A를 시도하려는 기업으로 하여금 매수 대상 기업의 주식 확보를 어렵게 만들고 발행 주식 수도 감소되기 때문에 자연히 기존 대주주의 지분율을 상승시키는 효과를 이 자사주를 취득함으로 해서 적대적 M&A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또 자사주 매입으로 매수 대상 기업의 주식 매수 수요가 증가됨으로써 주가를 상승시키죠. 그러면 이제 적대적 M&A를 시도하려는 그 자들의 매수 비용이 증가됐죠. 그리고 자사주 매입 후에 대상 기업의 부채 비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매수 기업이 그렇게 부채 비율이 높아진 기업을 구태여 매집을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그 매수 기업 의욕을 누르는 효과도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종업원 주주의 지분을 이렇게 자사주 대상 주식으로 삼기도 하고 종업원들이 자기 회사의 주식을 사기도 하고 이런 이제 전략이 말하자면 일종의 자사주 취득 전략이 될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 적대적 M&A를 막으려는 그런 시도들을 조금 더 알아보면 황금 낙하산 전략, 뭐 그린 메일 전략, 불가침 협정 전략, 독소 조항, 핵심 자산 매각 전략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인터넷에 찾아보면 다 나오지만 한번 자세히 설명해 볼게요. 황금 낙하산 전략은 이제 그 피합병 되는 기업의 경영진은 이제 적대적 M&A가 되면 자기들의 그 일자리를 잃게 되잖아요. 자기 고난을 잃게 되기 때문에 통상적인 퇴직금 이외에 현금이나 그 스톡 옵션과 같은 규정 이상으로 지급을 한다든지 남은 임기 동안의 상여금 지급 등을 보상하는 계약을 두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계약을 회사 정관에 설치해서 그 기업을 적대적으로 M&A 하려는 그 매수자의 매수 부담을 증가시키려고 하는 것이 이제 황금 낙하산 전략이라는 거죠. 기준 경영진이 황금 낙하산을 가진 것처럼 그렇게 추가적인 이득을 취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린 메일 전략이라는 것은 이제 잠재적인 기업 매수자들이 대상 기업의 주식을 사전에 매입하여 확보한 주식을 M&A를 포기하는 것을 조건으로 일정한 프리미엄을 주고 재매입하기로 하고 매수 시도를 방어하는 그런 전략을 그린메일 전략이라고 합니다. 이제 가만히 있다 보니까 누가 이게 우리 기업 주식을 이 매입하는 그런 시도가 일어났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그 매집한 사람들한테 야 너희들이 주가보다 조금 더 프리미엄을 줄 테니까 그것을 우리에게 다시 팔아라.
이렇게 이제 그린 메일을 보낸다. 그래서 그린 메일 전략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불가침 협정 전략이라는 거는 매수 기업이 일정한 기간 동안 매수 대상 기업에 대한 M&A를 하지 않겠다고 약정을 하는 것을 불가침 협정 전략이라고 합니다. 무슨 이제 보상을 또 줘야 되겠죠. 독소 조항이라는 것은 잠재적인 인수자에게 기업을 인수할 경우 불리한 결과를 가져오게 하는 내규나 규정을 이게 독소 조항을 두는 건데요. 기존 주주에게 M&A 이후 새 기업 주식의 상당량을 할인된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도록 하는 그런 규정을 이제 둘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규정은 새 인수자한테는 독소 조항이죠. 핵심 자산 매각은 매수 기업이 이제 매수 대상 기업, 이제 M&A 대상 기업의 핵심 자산을 노리고 적대적 M&A를 통해서 대상 기업을 매수하려고 시도하는 경우에 그 매수 기업이 노리는 자산이나 사업부, 자회사를 매각해버리는, 다른 곳에 매각해서 그 M&A 시도의 목적을 무산시키는 것, 이런 것들을 이제 핵심 자산 매각 전략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기업의 성장 측면에서 M&A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M&A를 하는 시너지 효과가 무엇인지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M&A를 통해서 이제 시너지 효과가 나게 되는데, 이 시너지 효과는 기업의 투자 결정 방법인 Net Present Value 방법으로 추론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제를 한번 보자고요. NPV 방식을 활용해서 M&A 결정을 했을 때 우리가 M&A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무엇을 이제 그 시너지 효과라고 하는지를 보자고요. 자, 여기 이제 예를 들어 봅시다. 인수하려고 하는 기업이 A가 있고 또 인수 대상 기업 B가 있어요. A가 B를 100% 자기 자본이고 인수기업 A와 인수대상 기업 B는 각각 100% 자기 자본을 가지고 있다. A도 100% 자기 자본, B도 100% 자기 자본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A의 기업 가치는 50억 원이고 B의 기업 가치는 10억 원이다라는 거죠. 기업 가치는 뭐예요? 이게 상장된 회사라면 기업 가치는 발행 주식수 곱하기 현재 주가예요. 그 다음에 두 기업의 합병을 했을 때 그 합병 후 기업을 AB 기업이라고 하고 그 AB 기업은 이제 기업 가치가 70억이 된다라고 가정을 해보자는 거죠. 그럴 때 B는 자기 가치가 10억인데 인수할 때는 15억을 요구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A와 B의 합병이 어떻게 될 건지를 보자는 거죠. 자, 기업 가치 측면에서 분석을 해보면 합병 후의 NPV는 합병 후의 기업 가치와 기업 가치에서 합병 전의 기업 가치를 빼면 합병이라는 액션의 가치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A와 B의 기업 가치와 인수 비용에서 A의 기업 가치를 빼면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합병 후에 A, B의 기업 가치는 얼마가 된다 그랬죠? 70억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인수할 때 B는 뭐를 요구하냐면 15억 원을 요구한단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A의 기업 가치, A의 원래의 기업 가치가 50억이었잖아요. A의 원래의 기업 가치를 50억을 빼면 이제 5억이라는 합병이라는 액션 자체의 NPV가 5억으로 측정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net present value가 0보다 크다면 이 합병은 합병할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이제 NPV에 의한 투자 결정 방식이에요. 또 하나 볼까요? M&A 시너지 효과. 자, 시너지 효과라는 것은 A와 B의 기업이 합병함으로써 발생하는 가치가 합병 이전의 두 기업의 가치를 합한 것보다 클 경우 그 차이를 합병의 시너지 효과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A, B, 그러니까 합병된 기업의 가치에서 A의 가치와 B의 가치를 더한 것을 빼주면 된다는 거죠. 이제 기업 가치는 발행 주식 수 곱하기 현재 주식 가격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기업의 가치는 미래 현금 흐름을 할인한 현재 가치로 각 현금 흐름에 대해서 할인율이 같다면 그 위의 시너지 효과의 산식은 뭐 이렇게 복잡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결국 여기서 지금 델타 CF1, F1이라는 것은 이제 여기 캐시플로우 1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현금 흐름의 증분이라는 거죠. 현금 흐름이 합병으로 인해서 늘어나는 만큼을 델타 캐시플로우 1이라고 한다는 거죠. 합병 기업의 T 시점의 현금 흐름과 합병하지 않은 기업 A, B의 T 시점의 현금 흐름과의 합과의 차이가 바로 요 델타 CFT가 된다는 거죠. 네, 이건 뭐 복잡하니까 이런 식이 있다는 거, 이렇게 M&A의 시너지 효과를 측정한다는 걸 여러분들이 한번 알아보시고 이해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영업 시너지와 재무 시너지로 또 구분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앞에 두 개의 공식으로 시너지 효과는 영업 시너지와 재무 시너지로 나누어지는데, 영업 시너지는 기업 영업 활동 과정에서 수익, 비용, 세금 항목으로 나타나고, 재무 시너지는 할인율, 그 할인율이라는 게 이자율이잖아. R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죠. 영업 시너지는 규모의 경제와 범위의 경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규모의 경제라는 것은 이제 결국은 더 많이 생산함으로 해서 그 단위당 원가, 특히 고정비용이 작아지는 걸 얘기하는 거죠. 수익의 증가 효과, 마케팅의 효율화, 그러니까 한 마케팅 방법으로 많은 것을 팔 수 있으니까, 또 전략의 우위, 시장 지배력,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시장 지분이 더 늘어난다면 이런 것이 이제 수익 증가 효과로 가져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용 감소 효과는 규모의 경제이기 때문에 뭐 수직적 합병이나 수평적 합병의 성격이라든지 자원의 상호 보완, 이런 것으로 인해서 소위 규모의 경제를 이룸으로 해서 합병으로 이제 비용 감소가 나타나는 것을 이제 영업 시너지 효과라고 하고, 이제 세금을 절약하는 효과가 있다면 이런 것도 영업 시너지 효과라는 거죠. 재무 시너지는 자본 비용의 감소 효과와 부채 수용 능력 증대에 따른 기업 가치의 증가 효과로 우리가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자본의 규모가 커지면 기업의 공신력이 확대돼서 위험 분산의 효과를 얻게 되고요. 또 이런 것을 통해서 대규모 유가증권 발행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은 발행 비용의 전략으로서 외부에서 자금 조달할 때 자본 비용, 즉 이자율을 낮추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망할 위험이 분산돼서 그 기업이 망할 가능성이 더 낮아진다면, 그러면 신용 등급이 높아져서 낮은 비용으로도 자금 조달이 가능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유 자금을
확대함으로 해서 투자 기회가 상승해서 자본 비용 없이 기업 가치를 증가시키는 이런 것도 재무적 시너지 중에 하나라는 거죠.